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네. 앞서 본방을 진행하는데 촌철님들이 사도광산 문제 안 다루냐? 네.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셨는데 다룹니다. 지금부터 정밀 해부에 좀 들어가야 될 텐데요. 결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는 거죠? 예, 인도 뉴델리에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네. 7월 27일입니다. 지난 토요일인데요. 네.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였다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 정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힙니다. 이게 좀 내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세계유산위원회에 우리는 위원이기도 하고요. 이게 만장일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만 반대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 반대도 안 되는 것이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등재가 된 겁니다. 예.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도광산은 나가타현에 위치해 있고요. 나가타현이라고 하면 그 일본의 본섬 혼슈의 그 북쪽 지역이고요. 그리고 동해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까지 전통적 수공업 금생산이 이어졌고요. 금광이죠, 금광. 네. 그러니까.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도 채광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근대화를 떠받쳤다고 선전하는 유적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동원돼 노역했던 역사가 있었고요. 네. 알려지기로는 1940년부터 45년 사이 약 1,500여 명의 조선인들이 그쪽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노역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이 전체 역사를 현장에 반영한다. 이거 뭔 얘기입니까? 사실 이게? 사도광산 그 자체도 뭐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으나 예. 전체 역사를 라는 의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키워드예요. 아까 제가 그대로 이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읽어드린 것과 같이 우리 정부는 전체 역사를 일본이 인정하고 선제적 조치에 따라 이행할 것을 근거로 해서 동의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역사에 네. 그 한국인을 강제로 끌고 가서 그렇죠. 강제 노동을 시켰다라는 것도 그렇죠. 포함시켜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관점에서 전체 역사란 예. 전시에 소위 한반도의 노동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원되었고 매우 처참한 환경의 노동을 강요받았고 네. 소위 이야기해서 인권이 그 당시에 전시에 유린되었다는 것이 그렇죠. 적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일본이 적시하고 사도광산과 그 일대 이를 기록하고 추념하는 공간과 상징을 건립하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역대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를 일본이 수용한 것처럼 보여요. 예. 왜냐하면 일본 정부의 발표문을 보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하고 네. 한국인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추모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연례 추도식도 열고 또 일본의 약속을 명심하겠다라고 발언했다고 하는데 예.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한 전시물의 내용들을 우리 기자들이 많이 가서 본 거예요. 예.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 2km 떨어진 곳에 사도광산으로부터 2km 떨어진 곳에 있고요. 예. 약 22제곱평방미터,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6.6평 정도 되는 향토 박물관에 이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주요 전시물의 내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전시의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및 기타 관련 조치들은 한반도에서도 시행되었다. 네. 초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 그리고 관알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됐고 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시행되어 네.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되고 위반자는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사실상 문장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우리 소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한일 관계 혹은 식민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식민지배 합법성을 주장할 때 쓰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합법이었다는 것이죠. 네. 국가총동원법 등 자신들의 당시 국내법에 따라 그렇죠. 자국민을 징용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논리여서 강제성이 희석된 겁니다. 법령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법령이라는 게 그냥 그 일제히 그냥 지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시행한 그렇죠. 법인데.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였고 불가피했고 전시 상황이었고 관련 법규에 따라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강제성을 전체 역사를 표기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거죠. 즉 일본이 강제성을 분명하게 사도강산권에도 표시하지 않아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카와 박물관 전시물 어디에도 조선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끌려왔다거나 강제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본 정부도 강제동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전통적 수공업에 의한 금 생산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드문 문화의 일환이며 등재 성공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실체와 그 의미가 교묘하게 희색되어 우리의 입장에서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전체 역사는 다시 한번 흐려졌거나 삭제되었고요. 우리에서 아프고 서글픈 그리고 식민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우리 선조들의 인권이 유린된 역사를 우리 스스로 저버린 결과를 주말 사이에 빚어낸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위안부에 대해서 그 좀 일본 정부의 논리는 계속 그거잖아요. 자발적 매춘이었다. 그렇죠. 그런 거 뭐가 다른 거 이게? 그렇죠. 저도 오늘 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소위 전체 역사, 즉 전체 역사는 우리에게 강제성이 확실히 명기돼야 하는 것인데 일본 측 보도, 요미우리와 산케이 등등의 보도를 보면 한일 간의 협상에서 이 강제성은 애초에 아젠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흘러나와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도강산 등재를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노동자와 관련해 현지 시설에서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당시의 생활상 등을 설명한 것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고 지난 28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일이 내년 국교 정상화 60년을 앞두고 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서 양 정부 관계자에게는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물밑 교섭에서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현지 시설에 상선 전시를 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카와 하양토 박물관입니다. 전시 중 한반도 출신자가 1,500명이 있었다는 점, 노동 환경의 가혹함을 소개하는 방안 등을 타진해 한국이 최종 수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우리 외교부는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는 상기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강제성 표현 문제는 2015년에 이미 정리됐다라고 얘기합니다. 2015년이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표현 문제를 놓고 즉 강제성의 표현 문제를 놓고 일본과 협의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결국 강제성 자체는 의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요미우리 보도와 우리 외교부의 발언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렇네요. 즉 2015년에 이미 정리됐다는 것인데요. 2015년이 그 악명 높은 군함도 건입니다. 2015년은 박근혜 정부 기간이었고요. 박근혜 정부 기간의 한일 관계는 위안부와 이 징용공 문제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매우 강경한 대일 입장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2015년 7월에요.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가 있었던 군함도 등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당시요. 이게 7월인데요. 강제징용 관련된 3가지 요소가 담긴 한일 간의 합의사항을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여기서 이제 오늘날의 전체 역사가 여기 박혀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첫 번째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두 번째로는 가혹한 조건에서 세 번째로는 강제로 노역을 했다라고 밝히는 등 전체 역사 즉
강제성과 인권이 유린되었던 강제징용의 역사를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아니, 이건 강제성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기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 예. 이 외교부 혹은 당시 정부의 대일 협상팀이 협상을 매우 잘한 것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죠. 본인의 의사에 반했다.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가혹한 조건이었다. 인권이 유리됐던 그 상황을 설명한 것이죠. 예. 세 번째는 강제로 노역을 했다는 것이니 이중 삼중으로 강제성을 예.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일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네. 당시 일본의 유네스코 대사가 이것을 발언했고요. 문제는 일본 정부가 공약한 전체 역사를 추념하고 기록하는 공적 공간을 설립하다는 그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니까 알았어. 징용공은 강제로 동원된 거라는 그 역사는 인정을 했는데 예. 이행을 안 한 것이죠. 예. 이거는 제가 직접 1차관으로서 외교 1차관으로서 한일 양자관계를 주무했던 차관으로 여기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본이 위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요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빨리 약속을 지켜라라고 외교적으로 그리고 공세적으로 일본을 소위 쪼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니네 못 믿겠다고 오히려 더 그렇죠. 상식적인 대응 아닌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외교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네. 강제노동과 관련된 시설을 일본이 소위 자기네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할 때마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외교적 포인트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명시적으로 강제성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까지 나왔고 네.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는데 예. 이제 와서 우리 외교부는 강제성이라고 해서 애당초 합의 저게 아니었다라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이 사도광산 건에 관련해서는 네. 강제성은 2015년에 일본의 발언으로 가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했던 이 일본 정부의 발표로 네. 퉁친다. 그렇죠. 사도광산도. 예. 이런 외교가 어디 있어요? 저도 아무리 근데 안 지켰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좀 일본이 무엇을 안 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2015년에 당시 협상팀이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명시적으로 받아낸 전체 역사의 세 가지 요소가 이번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요 외교 협상의 관례를 보면 지금 2015년 케이스가 있고 24년도 즉 올해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24년도 케이스는 이게 사라지게 된 거기 때문에 이제 24년도 케이스가 이제 전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강제노역권 관련해서 소위 징용공 문제 관련해서 국제사회 우리가 얼마나 적실성 있게 주장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좀 이따 이야기를 예. 하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당시 2015년도 군함도 관련 담당 주무차관은요. 예. 조태열 외교 2차관이었습니다. 지금의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은 주무차관이 외교 2차관인데요. 조선일보 출신의 강인선 차관이고 그 전까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 대변인도 하시고 외신 대변인도 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5년 합의 때의 주무차관이 지금의 외교부 장관이라면 네,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외교부 설명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추측입니다. 이건 제가 추측이라고 이건 말씀드리는 외교부 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예. 아까 요미우리 보도에 그리고 쌍케이 보도에도 일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이니 이런저런 잡음 다 치우자. 치워버리고 정무적으로 판단하자 이거인 것 같고요. 이거 평가를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는 외교부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화살이 외교부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3자 대의 변제로 결정하였고 그것이 이제 이 사도광산 건으로 완전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금 뭐 땅을 치고 좋아할 거예요. 한국 외교부에 대해서 혹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속으로 뭐라 그럴지 정말 창피합니다.
아까 선제적 조치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하면 이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해서 네. 우리가 제3자 대위 변제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이제 뭔가 물의 반을 찾고 네. 뭐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막 표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접근법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예, 그 기대감이 예.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은 예. 야, 조선인 강제노동과 관련된 사도광산의 정체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사도시에 있는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이다라는 주장을 일본이 했으니 아 그래 거기에 좋은 내용이 담기겠지. 그리고 조태열 장관이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본의 이행을 촉구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는데 무슨 선제적 조치를 기대하고 이런 얘기가 제가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었지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은 2015년 이후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건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인용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는 강제성을 인정한 2015년도 군함도의 약속을 9년 동안 지키지 않고 있고요. 네. 조선인 강제 동원과 관련한 역사 지우기도 현재 강화 중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강제성을 희석하기 위해 징용공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표현을 교체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법원 또 배상 판결 또 나왔잖아요. 예. 지금 일본의 각의 즉 국무회의인데요. 강제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해서 모든 일본의 교과서에는 강제노동, 강제연행 등의 강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요.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 광산으로 끌려간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1심에서 소송 청구한 지 5년 만에 승소했어요. 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법부는 강제노동 혹은 강제동원, 징용공의 강제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행정부, 외교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는 외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2015년 합의보다 더 못한 본인들은 선제적으로 뭐 일본에 이런 조치가 있어서 했다고 하나 그 뚜껑을 열어보니 강제성이 희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측 소속 대리인의 발언이 우리에게 울림이 있습니다. 예, 예. 일본 측 소속 대리인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 강제동원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유족들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미쓰이 광산의 비인간적 환경에 고강도 노동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귀국했고 평생 유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고 호소했습니다. 기록상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남 화순 출신 고 박훈동 씨는요. 40년 일본 관동국으로 징병 후 부상으로 2년 뒤 전역했습니다. 42년 될 텐데요. 또다시 미쓰이 광산으로 강제 동원되었고 당시 손가락 2개를 잃고 폐와 기관지 건강악고로 평생 폐 질환으로 고생하시다가 2001년도에 사망하셨습니다. 네. 곡성 출신의 김영주 씨는요. 2월부터 그러니까 2년간 탄광에서 일하다가 낙반 사고로 허리와 등을 다치는 후유증으로 사망하셨는데 당시 49세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역사가 사도광산에도 그대로 밝혀 있는데요. 지금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가 1,519명이 일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으로 말씀드리고요. 가족이 많은 대가족의 구성원 사내를 많이 데려갔다고 하고요. 강제로. 그리고 소위 근무 기간은 1년이다라고 속였으나 무기한 연장하였고 네. 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전쟁 후에는 일본의 국고로 환수되었다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치료비 뭐 이런 거 없고요. 노동환경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에 우리 노동자, 강제동원 노동자분들이 거기서 쟁의까지 우리도 지금 오늘날의 용어로 파업투쟁까지 하셨으나 오죽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지금도요 광산에 일하시는 분들은 고생하셔요. 그럼요. 지금 일본 정부가 하는 것은 당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징용되었던 분들이 조선반도에 와서 고생하였다를 적시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아까 네. 잠깐 언뜻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윤석열 정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좀 상관이 저는 지난 며칠간 이거 좀 상관이 있어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청문회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있지만 특히 한일 간의 역사 관련된 건에 대해 특히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에 대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뭐 이런저런 정치 공학적 차원에서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본심일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정말 본심에 가깝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역사성이 정말 결여된 정부가 아닌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사도강산 등재가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강제성, 즉 지난 역사에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강제적 노동 동원의 역사를 서랍 속에 넣어야 할 만큼 왜 우리는 양보해야 합니까?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윤석열 정부의 자발성과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한일 간의 밀착을 강제하는 미국의 힘과 어떤 게 더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자발성이 높죠. 오히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협력하는 건 역사 문제가 분절해서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소위 관건이 사고방식이 역사 문제가 해결돼야 이 정무적, 기능적, 군사적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것은 이상한 생각인 거죠. 미국이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압박해 온 건 사실이잖아요. 글쎄요. 그 압박을 견뎌냈던 시간이 있었어요. 있었죠.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 견뎌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사고방식의 세계관의 체계라고 한다면 그 과거의 역사 특히 외교의 목적이 국가를 보위하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 주권에는 역사적 주체성과 우리 현재 진영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사법부에 이런저런 판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국민의 자존감과 우리의 역사성은 지켜주는 것 역시도 외교의 중요한 역할인데 그 의미가 애매한 한미일 협력, 한일 간의 미래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인권 유린 사건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 정부는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더 단순해서 뉴라이트 사건에 지금 경도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게다가 저는 하나 더 붙여서요. 이쯤 되면 좀 험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친일 반일 없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친일에도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일 정책이다? 이거는 친일 정책이에요. 아니 이쯤 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를테면 이 정부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하든 이제 징용공의 문제.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렸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정부가 바뀌어갖고 우리 과거에서 이렇게 그런 거 인정 못하겠다면 그때는 일본이 어떻게 나올까요? 일본은 항상 그 우리를 프레임에 넣고 얘기하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 약속은 자기들이 안 지켰으면. 물론요.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인데 이제 돌이킬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제 또 그러니까 한국 좀 또 말 바꾼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9년 전에 군함도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나마 지켜라라고 공세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쯤 되면 이것도 기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 방송 이렇게 프로그램을 봤더니 이 사도강산 토픽을 다루고 있는 것은 시선 집중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물론 올림픽 기간이기도 하고요.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긴 한데요. 오늘날 윤석열 정부의 외교장관, 2차관, 안보실장, 1차장 등은 저는 분명히 역사의 오명을 남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록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특히 민주주의 이야기하고 있고 인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부가 우리가 나라를 잃고 서러웠던 그 시절에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유린된 인권을 이런 식으로 2차 가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촌철님들이 지금 댓글로 의견 표명해 주고 계시는데 진저님이 일본이 1도 변함없는데 우리만 미래로 넘어가나요?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링님
이미 한번 뒤통수 맞았는데 똑같은 일을 다시 행한다니 이런 호구가 있나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 토달 게 없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국민 눈높이고 국민 정서인데 왜 정부는 모를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왜 이럽니까 도대체? 그러게 말입니다. 예. 마무리하죠. 네. 최종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